자, 어부사지사 우선은 어부 한자에다가 형광펜 한번 같이 쳐보자. 이 어부. 예. 여기다 형광펜을 치는 이유는 이 어부라는 한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어부라고 그랬을 때 요 부자를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직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업. 알겠지? 예, 직업이 아니고 풍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풍류. 됐죠? 그래서 직업으로서 생계 수단으로서의 어부가 아니라 요거는 풍류를 즐기는 어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사시라는 요 단어 사시 2번 요 사시는 내 계절을 뜻해. 내 계절. 알겠지? 내 계절. 내 계절. 그래서 요 사시 요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는 전개 방식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 다음 어부사시사를 할 때는 이제 어부가 어부단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실제 어부사시사가 출제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 자체로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부가라는 게 있고 이 어부가를 작게 축소한 어부단가라는 것이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어부사시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계통이. 됐나요? 그래서 이 어부가라는 것 자체를 소개하진 않지만 이 어부단가 이 단자는 빼기도 합니다. 됐죠? 이연보의 어부가를 소개를 같이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알겠지? 이 노래의 특성을 확인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 이런 말도 기억하자. 조선 중기 이후 또 요 말이 또 붙어 있는데 이걸 또 중기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알겠지? 조선 중기 이후 요 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조선 전기의 시조와 조선 중기 이후의 시조의 어떤 성격의 차이들이 많이 보여. 알겠지? 그래서 그 성격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어부사시사를 여태까지 가장 복잡하고 어렵게 출제했던 학교의 문제가 어부사시사를 이렇게 주고요. 됐지? 그 다음에 보기에다가 시조를 가장 많게 준 학교가 5개. 알겠니? 5개를 주고 아까 말한 대로 조선 전기와 중기 후기 이런 거 이제 보기 주고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 어부단가라든지 어부사시사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주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연군 강호가도라고 하죠. 됐니? 요런 감정 있는 것 상춘곡에서 우리 분명히 배웠다잉.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속세에 대한 미련 이런 부분 하고 그 다음 저번에 우리 시조 설명했었잖아. 그지? 예, 그 송시열의 시조 자연의 섭리나 이치가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요걸 찾는 문제 요렇게 나왔던 문제가 난이도가 가장 높았지.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그냥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너희들 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알겠지? 그래도 그 패턴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연 친화적인 시조 나눠졌었잖아. 알겠지? 자연 친화적인 시조 나눠졌는데 그 자연 친화적인 시조의 특성들 분석하는 거. 알겠지? 특히 자연의 섭리나 이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이제 그거 좀 알아주시고 시조는 우리가 다 봤다잉? 됐니? 그 전에 있었던 아까 송시열 시조 같은 거 꼭 찾아놓으셔야 돼요. 자연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럼 밑에 이제 이 작품문에서 한번 보시면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실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어부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지? 여기서 어부라는 건 직업적으로서의 어부를 뜻하는 거지. 이해 갔나요? 예. 풍류를 추구하는 고기잡이의 삶 보이죠? 풍류를 추구하는 고기잡이의 삶을 노래함으로써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자어와 우리말을 적절히 조화시켰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한자와 우리말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라는 것은 당시로 따져본다면 우리말 표현이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이해 갔지? 예, 우리말 표현이 좀 두드러진다. 유려한 율조를 형성함으로써 여유로운 어부 생활의 즐거움과 흥취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유려한 율조를 형성했다. 유려하다. 여유로운
어부의 생활의 즐거움, 흥취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했다. 됐죠?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봤던 거니까. 자, 왼쪽 한번 보시면 요 단어 또 기억해 주자. 연시조라는 말을 써 있는데 학생들 간에서는 또 잠깐만, 연시조면은 평시조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평시조와 연시조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평시조의 배타적인 거는 어시조나 사설시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연시조인데, 연시조라는 건 시조가 한 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수가 겹치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이 평시조라는 것을, 됐죠?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시조, 사설시조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지만, 그게 배타적인 관계지만, 이때 평시조냐, 단시조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연시조의 배타적인 단어가 단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까? 단연시라고 하죠. 단연시. 연이 하나가 있는 거. 알아듣겠죠? 요 문제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재작년에 학생 한 명이 이 문제를 하나를 틀려 갖고 왔어. 그 하나가 틀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단시조가 아니라 평시조 아닌가요? 이렇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평시조를 단시조라고 그냥 써놓은 거야. 이해가 안 나니까 이런 용어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은 그거는 국어 공부가 어렵다. 그러니까 국어의 뭐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떠나서, 알겠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요 갈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가기는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이제 나왔던 문제 형태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강호 한정가냐, 강호 가도냐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어부사이사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파트는 그 시조들의 특성들을 비교하는 거, 내용의 특성들을 비교하는 거지. 그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 요거 좀 기억 잘 해주시고요. 강호 한정가야. 그다음 어부가 얘기했고요. 성격이나 제재나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패턴 그대로니까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에서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 사이에, 그죠? 고려 가요처럼 후렴구가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가요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민요의 영향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알겠지? 근데 뭐 이게 민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 후렴구가 존재하던 게 민요나 고려가요가 있으니 대체 그게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죠, 그죠? 형식적으로. 표현 방식 같은 경우는 본문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본문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도 보니 대구법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 그 다음에 경치를 감상하다 보니까 원근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원근법이라는 것도 이 시상 전개 방법인데 멀리 보고 가까이 보니까 요것도 시선 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원근법도 뭐로 본다? 시선 이동으로 본다. 시선 이동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번에 지적구에서 나와서 애들 틀린 문제야. 알았니? 문제를 어렵게 내지도 않았어. 알겠지? 어렵게 내지도 않고 그냥 이거 낸 거야. 자, 볼게. 지국총 어사화 할 때 이 지국총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사화라는 두 개로 나눠줘야 돼. 이 후렴구는. 이게 후렴구 본문 가서 다시 얘기할게. 지국총은 노 젓는 소리를, 어사화는 노를 처음에 외치는 소리죠. 됐나요? 자, 그럼 봐. 이 지국총은 노 젓는 소리지만 어사화는 노를 젓으며 외치는 소리니까 누구의 소리겠어? 그렇지. 어부의 소리잖아. 됐나요? 근데 그 학교에서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요걸 뺀 거야. 지국총 어사화는 됐나요? 노를 저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그랬으니 앞에 나와 있는 요 어사화는 누구의 소리? 어부지. 요걸 틀리게 낸 거예요, 그냥. 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거지. 됐죠? 왜냐하면 문제 풀 때 이런 걸 잘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두 개 구분하시고요. 근데 그 학교에다가 요 음차라는 단어가 또 그대로 써 있었어. 이해 간다니까. 음차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요거는 훈민정 같은 거를 좀 미리 배워본 학교들은 느낌 있겠지만 한자를 빌려 쓰는 거야. 차가 빌릴 차자야. 알겠니? 근데 뭘 빌렸냐면 소리를 빌린 거란 말이야. 됐죠? 한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리를 빌려온 게 그냥 음차라는 뜻입니다. 됐죠? 요거는 좀 머릿속에 알아두시고요. 가끔 등장하는 시들이 있어.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 됐죠? 그게 이제 장수산이라는 시인데, 정지용의 장수산 배워본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후렴구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됐죠? 지국청 지국청 어서와는 노젓는 소리. 됐죠? 그 다음 노를 좀 외치는 어여차라는 소리. 그 다음 앞에는 노를 젓는 소리. 두 번째는 노를 저음에 외치는 어부의 소리.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동사는 지금 여기 너희 교과서랑 좀 다르기는 하지만 밑에 어부가와 어부사이사 비교하는 거 있죠? 별표 쳐주시고요. 너희 학교는 두 가지가 다 시험이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지? 됐어? 오케이. 우선은 윤선두의 어부사이사는 세속의 삶을 초월하는 특성을 갖는다면 이연보의 어부가는 세속의 삶에 대한 미련이 있기는 해. 알겠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하겠다?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됐죠? 궁극적으로는 단절.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갈등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게 되는 거죠. 속세에 대한 갈등이 어부사이사는 없겠죠. 미련이 있으니까 갈등은 존재하겠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삶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 강호의 즐거움에 완전히 몰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어부사이사 같은 경우는 여유와 풍류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어부가와 어부사이사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야. 얘는 관념적 정경 묘사가 되는 거고, 여기에 등장하는 어부사이사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난다. 요 구절이 얼마 전에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거로 출제가 됐었는데 아이들이 요 관념이라는 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 실제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요거를 경험적 측면이라고도 표시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상하건대 상충곡하고 연결해서 좀 풀어두시고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 나왔던 만응이, 알겠지? 요걸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정답률 한번 보여줄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관념이란 단어는 내가 볼 때는 수만 번을 들었을 거라고. 이해가니?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에 출제됐을 때 아이들이 그 문제를 틀린 가장 큰 이유는 관념이라는 단어를 개념처럼 우리가 문학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3 거까지 좀 풀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 고등학교 3학년의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에 고스란히 그대로 출제되는 케이스가 많았어. 생각보다는. 알아듣겠지? 변화도 주지 않고요, 보기는 거의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도 많았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됐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공부를 해놓은 것과 하놓지 않은 차이는 시험장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다른 문제에 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효용성을 좀 생각해 주길 바란다. 됐지? 자, 밑에 이해와 감상 한번 잠깐 보시면, 넘겨보시면, 자, 출발 나오죠? 고려 때부터 전하여 온 어부사를 조선 중종 때 이연보가 구장으로 개작하였고, 이를 다시 고산이 후렴구를 넣어 창작한 것으로, 됐나요? 후렴구를 넣어 창작한 것으로 연장체 형식의 연시조이다. 장이 이어지는 거. 연장체라는 말 분명히 여기서 들었지? 고려 가요에서 들었어. 요것도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연장체라는 걸 또 착각해서 연속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알겠지? 요거 이제 그렇게 주의 많이 했던 거지.
됐죠? 연속체와 연장체는 다른 말이라고 그랬다잉. 고려가유에서. 자, 그 다음에 이때 각수에 나타난 여음 후렴구를 빼고 보면, 자, 여음과 후렴구를 빼는데 이건 각수에 나타난 거야. 됐죠? 각기 초장, 중장, 종장 형태의 3장 6구 평수 형식을 띠게 된다. 작가가 65세 때 전남 보길도에 은거하며, 됐죠? 은거하며 지은 이 작품은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치를 담아 한 계절당 10수씩을 읊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계절마다라는 말을 썼지만 이 계절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계절의 특성이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 어디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합해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니 문제를 통합해서 풀다 보면 잘못하면 틀리니까 각 수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해가 니 근데 어부사이사는 열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총 40수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해설이 잘 되지 않는 구절들이 존재하기는 해.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눠준 것들을 중심으로 봐주시고 그 외적인 것들도 알려진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지? 다른 자습서에 나와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해석이 좀 평이하거나 용이한 것들이 있거든. 됐지? 그거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부사이사의 여음이라고 하여 만흥, 산중, 신곡 중 6제수 한 수를 덧붙였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각 계절의 열수는 출항에서 귀향까지 어부의 하루일과를, 자, 요것도 기억. 어부의 하루일과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뭐 보기로 아마 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됐죠? 예. 출항에서부터 귀향까지 어부의 하루일과를 시간 순서로 읊은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출항에서 귀향까지를 전체로 본다면 뭘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전체로 본다고 그런다면 요거를 시간의 흐름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수가 이렇게 하나씩 있겠죠. 1수씩. 됐죠? 요 수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시가 또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나니까 생각보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엄청 어려운 작품이야. 이해가 안 나니까 문제가 좀 임팩트 있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비를 조금은 잘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 세속을 벗어나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경지를 격조놓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뭐 이런 건 간단할 거고요. 우리말의 아름다움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말의 아름다움 한자가 많은데요. 근데 이게 있다는 거지. 대구 원근 시간의 추이에 따른 시상 전개의 조화 등 표현 기여도 매우 뛰어나 모리시조 문학사의 높은 평가다. 뭐 이런 거 참고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부사이사의 여음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표현하는 거에 따라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해주셔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보자. 앞에서 우리가 이 얘기 한번 했었잖아. 직업인으로서 알겠지? 직업인으로서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좀 틀렸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 사실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제했을 때야. 이해 갔나요? 요 직업이라는 거에 전제했을 때 이 사실적이라는 건 됐죠? 근데 요 어부사이사의 후렴구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후렴구는 둘 다 흥치를 준다. 요건 조심해야지. 시흥을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니? 요것도 착각하지 말고 흥치를 주는 거지 취흥은 아니다. 취흥은 취해서 나는 흥이 되기 때문에 요 때문에 요 때는 술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술. 이해 갔죠? 술. 당연히 술목 흥취, 취흥을 느끼면 흥취는 나겠지만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흥취에다 후렴구는 리듬감이 나타나니까 그건 빼고 이 안에다가 바로 뭐 출항에서 정박이라는 부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사실성이라는 것도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해 갔나요? 사실성이라는 것도 높아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출항에서 귀향까지의 과정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관념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됐죠?
상충곡이 왜 중요하냐면 그 1학년 보기 문제 나올 때 이 보기 관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야. 상충곡이란 작품의 자연을 됐죠? 1번 관념 쪽은 자연으로 봤을 때와 2번 구체적인 생활 공간으로 봤을 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기를 준단 말이야. 이해가니까 요 문제도 워낙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외부시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그걸 안 푸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한테 요게 좀 어려워. 알겠지? 이 부분이 바로 어디랑 연결된다? 여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요걸로 출제가 이제 비슷하게 나온 거지. 알아듣겠지? 네, 그건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요쪽 내용은. 됐니?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 말이 엄청 길어지거든. 됐니? 근데 이거를 보기로는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한다. 알겠지? 참고로 봐주시고. 자, 밑에 어부사이사의 여음을 한번 보시면 지구청 어사와의 어부사이사의 전편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나는 여부로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 이건 아까 했고요. 시상전개에 바로 여기 사실감을 부여했다. 됐나요? 사실감. 왜 사실인데요? 노를 적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해 갔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둘 다 흥치 사실감. 옛날에 서술형 있던 학교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게 어떤 쌤 이쪽은 사실감을 부각하는 것보단 그냥 흥치고 밑에 거에서만 그냥 사실감이란 말을 넣어라 이런 학교들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규정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다 같은 걸로 보셔도 상관없다. 됐지? 그 다음에 강호에서 느낀 흥치, 치흥하지 말고요. 그 다음 요거 평시조의 단조로움을 좀 피하는. 됐죠? 예,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에서 변화를 준다. 여음이. 그 다음 요거 각 수마다 출항에서 기항까지의 과정을 정연하게 보여주는 여음으로. 됐죠? 예, 각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후렴구 대신 여긴 여음이란 말을 썼는데 그냥 후렴구라고 하셔도 괜찮다. 됐지? 예,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요거 기억하면 되겠지?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조심해야 될 게 뭐야?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향수하고 가실이랑 어부 사이사이에 후렴구를 같이 넣는데 유기적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이해 갔나요?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실이는 후렴구가 정서랑 달랐잖아. 이해가니 주제랑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시는데 뭐 내용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형식적인 통일성에 있어서는 괜찮은 거야. 됐지? 유기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향수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해 갔나요? 예, 그건 좀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 왜? 유기적이라는 게 바로 뭐야? 향수에서는 후렴구가 전체의 노래 내용이 뭘로 돼 있어? 병렬로 돼 있으니까 그 병렬이라는 것을 후렴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러면 틀렸죠. 그런데 너희들 학습 활동을 보면 뭐라고 나와? 시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고 나오잖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시 자체의 특성을 나타낼 때는 각각의 시어나 각 구절들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향수의 후렴구가 유기적으로 작품을 묶고 있다 그럼 틀리는 거야. 이해 갔나요? 이거 엄청 복잡하다. 후렴구 나오는 구절들. 그래서 말장난이 좀 많으니까 정확하게 의도가 뭔지 그 선택지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요거 좀 알아두시고 향수의 학습 목표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밑에 여음구 나오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여음. 여음이 구를 이룰 때 감탄사 같은 것이 대표적. 됐죠? 조음구라고 한다. 조음구는 흥을 돋우다. 됐죠? 돕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 여음은 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에 나타나는 음성이나 말로 없어도 시상은 성립될 수 있는 것들이다. 됐니? 이렇게 나오는 거. 후렴구 행이나 연행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여음. 여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형태다. 뭐 참고로 보시고. 자, 단어 알아둬야 되겠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다 중요한 거, 요 어부가 아니라 어떤 어부다? 요 어부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선택지에서 요거 문제 내가지고 틀렸던 학교도 많으니까. 알겠니? 어떻게 썼다고요? 삐리삐리삐리한 어부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지.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지에 다 써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죠?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가어옹이다. 가짜 어부다. 낭만을 즐기는 풍류객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현실 정치의 혼탁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했던 작가의 현실관이 반영된 것이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옆에 넘어가 보면 요런 시들 됐죠? 낯선 시가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너 이번 단원에서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어를 해석할 때 분명히 어렵게 출제를 하신다고 하면 저번에 우리 시조 같은 거 기억나지? 간밤에 눈이 와서 돌길이 묻혔다. 그럼 눈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때는 긍정. 왜요? 돌길이라는 게 속세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린 눈은 긍정인 거야. 그래서 화자의 속세로부터의 단절감을 드러내는 시조. 이런 게 나오면 복잡해진다는 거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건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정도 문제는 쉬워. 왜? 이미지의 방향성이 바로 결정되잖아. 쉽게 말하면 북창을 열었죠. 북창을 열어서 장거리를 등졌으니까 등을 졌다라는 것은 지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거리 딱 부정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거 느낌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시라는 거는 요 패턴만 알고 바로 넘어갈게. 시라는 게 있으면 작가가 쓰려는 구체적인 현실이 있어. 그거를 시로 표현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됐죠? 그때 시어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시어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 간접적인 시어가 다시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럼 시들은 바로 어디를 초점 맞추겠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직관적이지 않은 시들이 좀 있을 거고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직관적이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얘를 아까 말한 대로 배타적인, 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양 대립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출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시들, 써진 시들 찾아서. 이해 갔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는 거니까 이때는 항상 뭘로 봐야 되냐면 문맥으로 찾으셔야 돼. 이해 갔나? 문맥으로 찾아야 돼. 자, 요 예를 잠깐만 한번 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지금 눈이 내리는 풍경을 봐서 아주 좋습니다. 이 상황이야 첫 번째 내용이. 그래놓고 바로 뒤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른 말도 안 해. 하나의 연으로 잡아놓고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이게 고등학교 1, 2학년 그 이미지 찾는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야. 예전에. 자, 어둠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찾는 거거든. 그럼 아이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어둠? 이건 어둠이니까 부정이지. 요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근데 잘 봐. 떠돌이 생활하다가 눈길을 딱 보니까, 눈 내리는 풍경을 보니까 너무 좋아졌잖아. 그래, 밖에서는 눈길이지 내 마음에서는 지금 평화가 온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선생님, 평화를 왜 어둠이라고 쓰나요? 불교에서는 아주 깨끗해지는 마음 상태를 어둠으로 봤어. 근데 이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시들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고전에서 무조건 이거 내는 게 메인이야. 이해갔니? 그 다음 선생님들은 글쎄 모르겠어. 고전만 나오면 눈빛이 좀 반짝반짝해지실 때가 있거든요. 이해가니?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좀 더 뭐라 할까, 아주 큰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겠죠. 그죠? 거기 해석도 안 되지만 야, 문맥으로 풀면 돼. 이게 국어야.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지? 그래서 한번 정도 체크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직관적이니까 등졌다. 그 다음에 뭐를 향했다? 산을 향했다. 바로 느낌 오죠. 근데 잘 보셔야 돼. 잘 봐. 그런데 이렇게만 찾으면 안 돼. 그럼 얘가 답이네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뒤로 가볼게. 잘 봐.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 앉은 뜻은 뭐냐면, 사람은 맨날 쌓여 변하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오래 사는 데다가 목숨 숫자거든요. 복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자연 뭐 친화하겠네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얘는 자연이 풍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교훈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 갔나? 이미지 찾는 걸로만 보면 바로 나오잖아. 아, 속세를 등지고 얘는 자연을 향하고 있어. 대체 이렇게만 풀면 작품이 같아지지만 주제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때 산을
의인화시켜서 사람들은 항상 변하지만 얘는 불변하는 대상이며 고유하고 너그러운 어떤 마음이 고유한 상태에다가 뭔가 가치 있는 걸 갖고 있어도 겸허한 산인 거야. 이게 주제인 거지. 요쪽 난이도까지 올라가면 좀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그 카페에다가 시조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별표 붙여놓은 거 있어. 자연 친화적인 시를 공부하는 학교는 반드시 봐야 될 시조. 이해가 가니까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 여유가 된다면. 알아듣겠지?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누앙사 같은 건 난이도가 높으니까 안 나오긴 할 건데, 자, 요것도 한번 봐봐. 요런 게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건데, 천피, 기육, 혼대, 녹죽도 하도할시야 그러면 이 녹죽에서 내는 게 맞기는 한데, 아이 설마 또 이런 데서 낸단 말이야. 천피, 기육. 그럼 딱 봐도 피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의 느낌이 잠깐만. 이거 부정 아닌가? 이렇지만 알겠니? 이때 첨자는 왼쪽에 눈목자가 붙었기 때문에 볼첨자거든요. 저쪽 기나라의 땅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녹죽도 많기도 많구나. 아니 근데 여기다 혼대라는 말을 써놨잖아.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된 거야? 천피기육 혼대를 또 뭐 그런 데로 읽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되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진짜 잘 찾으십니다. 선생님들은.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여기 님자오는 풍월광산에 절로절로 늙겠다. 이런 게 유유자적 이렇게 되겠지.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상춘곡이 나올 때 누앙사 너희들 그 뒷부분에 그거 있잖아. 학습활동이 조그맣게 그래서 누앙사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예. 뭐 공부를 다 끝낸 친구들은 뭐 누앙사의 뒷부분 강의만 좀 한번 다시 들어도 괜찮고. 됐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틀만 한번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